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먼저 감사드리고요. 네, 저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UCSF에서 이 포닥연구원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수면 및 기억 공고화가 뇌졸중 발병 후 회복에 하는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하다 보면 이 뇌졸중이라는 단어 대신 스트로크, 기억공과라는 단어 대신 이 메모리 컨솔리데이션, 이 수면이라는 단어 대신 이런 슬립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아 이 미리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오늘 발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 연구에 있어서 두 가지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 제 연구에 대해서 발표 드리고자 합니다. 제 연구에 있어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슬립입니다. 저희는 이 삶을 사는 동안 이 삶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수면을 취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슬립이 저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이 UC 버클리에 계신 이런 매튜 월커라는 교수님께서는 이런 책과 테드톡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강조를 해 오셨고요. 또한 이 한국에도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왜 수면이 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나름 또한 이런 조금 더 사이언티픽한 이렇게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브레인에서 에너지를 리스토레이션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한 깨어있는 동안에 생기게 되는 이런 톡식 프로덕트를 클리어런스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수많은 연구에서 말하고 있듯이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아무래도 브레인의 커넥티비티와 플라스티시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 연구에서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 메모리입니다. 저는 이 슬립이라는 키워드와 메모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현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은 이 두 키워드에 관련된 연구 결과가 이 스트로크의 리커버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메모리라 했을 때 보통 이 두 가지의 타입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육하 원칙을 사용을 하여서 우리가 말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 이런 팩트나 이벤트는 이 디클레러티브 메모리 타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반면 음식을 보고 침을 분비한다든지 아니면 무서운 것을 보고 놀란다든지 이런 반사 반응은 non declarative memory 타입으로 이 구분이 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바이올린을 켜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이런 모터 스킬을 학습해서 얻게 되는 메모리를 프로시디얼 메모리 또는 모터 메모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시디얼 메모리, 모터 메모리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와 슬립을 연관시키는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연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클레러티브 메모리 타입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해마체 히포캠퍼스에서 발견되고 있는 이런 플레이스 셀이라는 것인데요. 이 플레이스 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쥐가 어느 한쪽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처음에는 특정한 뉴런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나타나게 되게 되고 시간이 위치가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 뉴런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보이는 이런 시퀀셜한 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깨어있는 동안에 이런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수면을 취하게 되면 깨어있을 때와 비슷한 패턴이 수면 동안에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리플레이 리액티베이션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리플레이 리액티베이션이 메모리 컨솔리데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메모리 컨솔리데이션 현상은 이 모터 메모리 형성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슬립 동안에 나타나는 이런 프로세싱이 모터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 다수의 연구진들이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저희 랩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슬립 동안에 나타나는 리액티베이션과 관련해서 우리가 브레인에서 나타나는 액티비티를 말할 때 빼놓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브레인 오실레이션입니다. 브레인 오실레이션은 이렇게 뇌 안쪽에서 침습적으로 레코딩을 하는 이 로코필드 포텐셜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고, 브레인의 서페이스에서 레코딩하는 이콕을 통해서도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으며, 이 두피에서 측정하는 EEG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브레인 오실레이션을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슬립 오실레이션 중에서 이 메모리 컨솔리데이션 관점과 매우 연결되어 있는 이 슬립 오실레이션들을 말씀드리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콜텍스에서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으면서 0.1에서 4Hz로 이렇게 느리게 진동하는 오실레이션을 슬로우 오실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한 이런 살라무스에서 소스가 되어서 이 콜텍스에서 측정이 되는 그리고 9에서 15Hz에서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오실레이션을 보통 스핀들이라고 부르며 살라모콜티칼 스핀들 또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히포캠푸스에서 측정되고 있는 중요한 슬립 오실레이션이 있는데요. 150에서 250Hz 정도에서 진동을 하면서 히포캠퍼스에 측정되고 있는 이런 샤프 웨이브 리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슬립 오실레이션들은 메모리 컨솔리데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면서 또한 이 세 가지 슬립 오실레이션 사이에서 나타나는 커플링, 템포럴 커플링 자체가 이 메모리 컨솔리데이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정말 수많은 연구에서 알려져 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메모리의 리액티베이션 그리고 브레인 오실레이션, 즉 슬립 오실레이션들이 이 메모리 컨솔리데이션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저는 크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터 태스크 타입 측면에서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태스크라는 것과 리칭 태스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 G 내에서 직접 측정된 시그널을 통해서 머신을 컨트롤하는 태스크이고요. 리칭 태스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추럴한 모터 태스크로서 플레이트에 이런 먹이가 주어지게 되면 펠릿이 주어지게 되면 쥐가 팔을 뻗어서 직접 집어와서 먹게 되는 이 조금 더 내추럴한 모터 태스크 타입입니다. 또한 이 브레인 프로세싱 타입 측면에서는 당연히 내추럴한 러닝 측면에서 가장 먼저 연구를 하고 있고 또한 이런 모터 콜텍스에 어떤 스트로크라는 병변이 발생하였을 때 그 주변 영역 페리레저널 콜텍스에서 어떤 리커버리 프로세싱이 나타나고 있는지 메모리 컨솔리데이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리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이 스트로크에 관련된 메모리 컨솔리데이션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내용은 이 사실 2019년도에 제가 이 셀에 발표했던 연구 내용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9년도에 발표했던 연구 내용을 조금 더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셀 리포트에 최근에 발표한 연구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셀에 발표한 이 연구 내용에서는 이 BMI 태스크와 BMI 태스크를 이용을 하여 이 내추럴한 러닝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메모리 컨솔리데이션과 포겟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연구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슬립 동안에 특징적으로 구별되는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델타 웨이브가 있는데 슬로우 오실레이션은 메모리 컨솔리데이션의 역할을 하고 델타 웨이브는 메모리 포겟팅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커니즘적으로 이 스핀들이라는 것이 델타 웨이브에 비해서 얼마나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가깝게 나타나는지의 정도가 이 컨솔리데이션과 포겟팅의 비중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과거의 선행 연구들에서도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델타 웨이브를 구분해 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한정적인 연구에서만 이 둘 구분을 했었고요. 2014년도 휴먼에 관련된 이런 리뷰 페이퍼에서도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델타 웨이브를 구분을 하였는데 대부분 슬로우 오실레이션은 이렇게 강한 피크와 트러프를 갖는 강한 앰플리튜드를 갖는 느리게 진동하는 웨이브 타입을 슬로우 오실레이션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조금 더 슬로우 오실레이션보다는 앰플리튜드는 작지만 레귤러하게 진동하는 웨이브 타입을 델타 웨이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연구에서도 이렇게 좀 더 빠르게 진동하는 이런 스핀들을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휴먼에서 이렇게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델타 웨이브를 구분하여 정의를 하였지만 마찬가지로 이 동물 모델에서도 특히 캣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셀룰러 레코딩과 인트라셀룰러 레코딩을 동시에 진행을 하여서 실제로 이 G 내에서 슬로우 오실레이션, 스핀들, 특징적으로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구분되는 델타 웨이브가 측정된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에서 이렇게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델타 웨이브를 구분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델타 웨이브를 하나의 타입으로 보거나 아니면 델타 웨이브는 무시하고 슬로우 오실레이션에만 많이 집중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렛
브레인에서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델타 웨이브를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서로 다른 기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랩 모터 콜텍스에서 측정되는 이 로커필드 포텐셜을 이 슬로우 웨이브 밴드로 필터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느리게 진동하는 이렇게 뇌 시그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슬로우 웨이브 밴드 로커필드 포텐셜에서 이런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델타 웨이브를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다른 점은 이렇게 강한 피크와 트러프를 갖는 것을 슬로우 오실레이션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였고, 반면 강한 피크는 존재하지 않고 이 강한 트러프만 나타나는 웨이브 타입을 델타 웨이브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과거의 많은 연구들은 이 슬립 오실레이션들을 이 파워 스펙트럼에 기반을 하여 구분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구분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구분한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델타 웨이브를 파워 스펙트럼 기준으로 구분을 해보려고 했을 때는 둘이 이 디스트리뷰션에 볼 수 있듯이 서로 구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트러프의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구분을 해보려고 했을 때도 이 둘은 잘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 피크의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이 둘을 구분하려고 했을 때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둘이 매우 잘 구분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즉 피크 앰플리튜드와 트러프 앰플리튜드 두의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델타 웨이브를 구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고요. 이 둘 사이에 즉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델타 웨이브의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저희는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라는 태스크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 태스크에서는 이 뇌 모토콜텍스에서 측정된 뉴럴 시그널을 통해서 이런 워터리어드가 주어지는 피딩 튜브를 컨트롤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스타팅 포지션에서 시작을 하여서 이 뇌 시그널로 이 각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타팅 포지션에서 타겟 포지션에 도달하게 되면 이 워터리어드가 주어지는 태스크인데요. 실제로 이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면 이 러닝 초기에는 12초에서 13초 정도의 태스크 타임이 걸리게 저희가 이런 태스크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팅된 다음에 이 태스크를 계속 수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태스크 타임이 감소되는, 즉 태스크 퍼포먼스가 증가되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스테이블한 레벨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태스크 트레이닝을 수행한 다음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슬립을 취하고 나면 실제로 이 슬립 동안에 직접적으로 태스크를 수행하진 않았지만 슬립을 취한 다음에 슬립 전에 비해서 태스크 퍼포먼스가 증가하는, 즉 태스크 타임이 감소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슬립 동안에 직접적인 태스크를 수행하지 않았지만 브레인에서 어떤 프로세싱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결과 태스크의 퍼포먼스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스트 트레이닝 슬립 동안에, 즉 트레이닝을 수행한 다음에 취하는 슬립 동안에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였는데요. 그 관점에서 저희는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델타 웨이브 동안에 메모리의 리플레이 또는 메모리의 리액티베이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인트로덕션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메모리 리액티베이션이라는 것은 슬립 동안에 나타나는 뉴럴 앙상블 패턴, 여러 뉴런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스파이크 패턴이 깨어있는 동안 나타나는 패턴과 얼마나 비슷하게 나타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 정도를 실제로 슬로우 오실레이션 동안에 델타 웨이브 동안에 저희가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리액티베이션이 깨어있는 동안에 나타나는 이 패턴과 얼마나 비슷하게 나타나는지를 조금 더 수치적으로 이 컴퓨테이셔널하게 계산을 하여 나타내 보았습니다. 먼저 여기에서는 이 포스트 트레이닝 슬립 동안에 메모리 리액티베이션이 이 델타 웨이브 동안 또는 델타 웨이브에 커플링된 이 스핀들 동안에 얼마나 세게 나타나는지를 이 포스트 트레이닝 슬립의 레벨에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나타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0이 의미하는 것은 이 프리 트레이닝 슬립 동안에 나타나는 이 리액티베이션 세기의 평균값입니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스트 트레이닝 동안에 얼마나 세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면 먼저 이 러닝 초기를 보게 되면 이 리액티베이션의 세기가 프리 트레이닝 슬립보다 태스크를 거친 포스트 트레이닝 슬립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흥미로웠던 점은 이 슬립을 취하게 되는 동안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리액티베이션의 세기가
점차 감소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 동안 또는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커플링된 스핀들 동안에 이 리액티베이션의 세기를 보게 되면 슬립 동안에 감소하지 않고 어느 정도 레벨에서 이렇게 즉 프리트레이닝 슬립보다 강한 레벨에서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델타 웨이브 동안에는 메모리가 또는 메모리 리액티베이션이 약화되고 있고 또한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 구간에서는 메모리의 스트렝스가 프리저베이션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 페이지에서는 제가 이 내추럴한 슬립 동안에 나타나는 프로세싱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저희가 옵토제네틱스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 동안의 스파이크 액티비티를 억제시키거나 델타 웨이브 동안의 스파이크 액티비티를 억제를 시켜서 실제로 이 델타 웨이브 동안 그다음에 델타 웨이브에 커플링되는 이 스핀들이 이 메모리를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 또는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커플링된 이 스핀들이 메모리를 프리저베이션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이 2019년 셀에 발표한 연구 내용에서는 이런 슬로우 오실레이션이 메모리 프리저베이션, 델타 웨이브가 메모리 위크닝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 스핀들이라는 것이 이 델타 웨이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가깝게 나타나는지가 이 둘의 비중, 콘솔리데이션과 포게팅, 정말 메모리 관점에서 서로 상반된 기능이지만 이 둘의 비중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파트 1에서 말씀드린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이제 스트로크 모델에 적용을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한 게 제가 최근 2022년도 셀 리포트에 발표한 연구 내용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조금 더 내추럴한 모터 태스크인 리칭 태스크를 사용을 하였고 이 모터 콜텍스의 스트로크를 유도한 다음에 그 주변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리칭 태스크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플레이트에 또는 이 레터럴 뷰에서 보게 되는 이런 플레이트에 먹이가 주어지게 되면 쥐가 팔을 직접 뻗어서 이 플레이트에 있는 먹이를 가져와서 먹게 되는 태스크이고요. 이런 태스크를 스트로크가 유도되기 전에 이 태스크를 트레이닝을 시켜서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이 베이스라인 레벨을 먼저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를 브레인에 유도한 다음에 이 기본적인 리커버리 시간을 거친 다음 다시 이런 모터 태스크에 대한 트레이닝을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쥐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6에서 11일 정도 서로 다른 이런 트레이닝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 얼리 트레이닝부터 레이트 트레이닝까지 이런 태스크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여기에 나타내 보았습니다. 먼저 스트로크 얼리 피리오드를 보게 되면 이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즉 스트로크가 발생되기 전에 비해서 모터 태스크의 퍼포먼스가 확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퍼포먼스는 100번 정도의 태스크를 수행을 했을 때 몇 번 펠릿을 정확하게 가져와서 먹게 되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 태스크 퍼포먼스가 러닝 초기에는 매우 베이스라인보다 뚝 떨어지는 적은 값을 나타내다가 리커버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값이 퍼포먼스가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런 퍼포먼스가 모터 태스크의 퍼포먼스가 리커버리가 되면서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모터 리커버리가 나타나는 동안에 이제 실제 브레인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저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에 이런 이 패솔로지컬한 병변을 만들게 되고 그 주변 영역에서 이 로커필드 포텐셜을 측정한 다음에 이 파트 1에서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슬로우 웨이브 밴드로 필터링을 하고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델타 웨이브를 디텍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이 델타 웨이브가 이 정상적인 브레인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점을 우리가 수치화하기 위해서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델타 웨이브 사이에 시간차를 계산을 하여서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X축이 의미하는 것은 이 델타 웨이브가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비해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나타나는지를 측정한 것인데요. 이
매우 건강한 브레인과 스트로크가 발생된 브레인을 비교해 보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부분들에서 나타내게 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스트로크가 발생되게 되면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가까이 있는 델타 웨이브보다 슬로우 오실레이션의 그 전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델타 웨이브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스트로크가 발생되게 됨에 따라서 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델타 웨이브가 증가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스트로크에 가깝게 나타나는 것과 이 스트로크에 멀게 나타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두 가지 타입으로 델타 웨이브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에 가깝게 나타나는 것을 SO 커플드 델타 웨이브, 그 다음에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에서 멀게 나타나는 것을 아이솔레이티드 델타 웨이브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이 아이솔레이티드 델타 웨이브와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이 스핀들의 이 커플링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는데요. 이 조금 전에 이 파트 1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메모리 컨솔리데이션 측면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메커니즘은 바로 이 스핀들이 델타 웨이브에 비해서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얼마나 가깝게 나타나는지의 정도입니다. 그 정도가 이 컨솔리데이션과 포게이팅의 정도를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현상이 스트로크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러닝이 이루어지면서 이 모터 리커버리가 나타나는 과정 동안에 얼리 피리오드를 보게 되면 이 스핀들이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비해서 조금 멀게 나타나면서 이 스핀들이 나타나는 타임의 프로버빌리티를 보게 되면 슬로우 오실레이션 근처에서 매우 약한 피크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어느 정도 리커버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스핀들이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조금 더 가깝게 나타나게 되고 스핀들의 프로버빌리티가 슬로우 오실레이션 근처에서 조금 더 증가하게 되고요. 레이트 피리오드에 가게 되면 이 스핀들이 더욱더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가깝게 나타나게 되고 스핀들의 프로버빌리티도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조금 더 수치화하기 위해 저희가 이 SO 네스팅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였는데요. SO 네스팅은 이 스핀들이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얼마나 가깝게 나타나는지를 수치화한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1.5세컨드라는 윈도우를 만들어서 스핀들이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비해서 그 1.5세컨드 윈도우 안에서 들어오게 되는 프로버빌리티를 이 SO 네스팅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핀들이 델타 I 웨이브, 아이솔레이티드 델타 웨이브에 얼마나 가깝게 나타나는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수치화하여 델타 I 네스팅이라고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 모터 리커버리가 나타나는 동안에 이런 SO 네스팅과 델타 I 네스팅의 변화를 보게 되면, 먼저 SO 네스팅 같은 경우는 러닝 초기에, 리커버리 초기에 작은 값을 나타내다가 리커버리가 되면서 이 SO 네스팅 값도 증가되는, 즉 이 스핀들이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더 가깝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이 스핀들이 얼마나 아이솔레이티드 델타 웨이브에 가깝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면 이 리커버리 초기에는 강한 값을 나타내다가 리커버리 후기에는 작은 값을 나타내면서, 즉 리커버리가 이루어지면서 이 델타 I 네스팅은 감소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이 도식화하여 설명을 드리면, 이 스트로크가 발생된 얼리 스테이트 브레인을 보게 되면 이 델타 웨이브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므로 스핀들이 델타 웨이브에 더 가깝게 나타나게 되면서 이 포게이팅의 비중이, 포게이팅의 스테이트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리커버리가 나타나게 되면 이 스핀들이 델타 웨이브에 비해서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조금 더 가깝게 나타나게 되는 조금 더 피지올로지컬한 스테이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스트로크 발병 이후에 리커버리가 되는 과정에서 이 스핀들이 델타 웨이브에 비해서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가깝게 나타나는 이 리디스트리뷰션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스핀들이 얼마나 델타 웨이브에 비해서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가깝게 나타나는지가 이 스트로크 발병 이후에 모터 리커버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이 메커니즘적인 이렇게 근거를 찾아보고자 저희는 이 아이솔레이트 델타 웨이브와 슬로우 오실레이션의 좀 더 구체적인 인터랙션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이 두 가지 예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는
슬로우 실레이션 전에 이 델타 웨이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고, 두 번째 예는 슬로우 실레이션 전에 델타 웨이브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그 두 가지 경우를 놓고 그 다음에 슬로우 실레이션이 스핀들과 얼마나 커플링 되는지를 보게 되었을 때, 이 예에서는 즉 델타 웨이브가 슬로우 실레이션 전에 없을 때는 스핀들이 발생하는 반면, 이 슬로우 실레이션 전에 델타 웨이브가 있으면 이 스핀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수치화하여, 즉 이 슬로우 실레이션 전에 5세컨드 동안에 델타 웨이브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수치화하여서 이 X축에 표현을 해 보았을 때, 그 수치가 이 SO 네스팅, 즉 스핀들이 얼마나 SO와 가깝게 나타나는지를 수치화한 값과 상관관계를 보면, 얼리 피리어드만 놓고 보았을 때도 이 값이 SO 네스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레이트 컨디션을 놓고 보게 되면 이 델타 I 웨이브가 이 구간에서 나타나는 정도가 이 얼리 피리어드보다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한 그 작아짐과 동시에 SO 네스팅은 증가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리커버리 전체 기간을 놓고 보게 되면 이 델타 웨이브가 슬로우 오실레이션 전에 얼마나 나타나는지의 정도가 이 SO 네스팅, 스핀들이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얼마나 커플링이 되는지에 대해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SO 네스팅이 의미하는 것은 얼마나 메모리 콘솔리데이션이 잘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기도 한데요. 즉, 델타 웨이브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존재하는지의 정도가 이 모터 스트로크 이후에 메모리 콘솔리데이션 또는 모터 리커버리가 나타나는 정도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슬로우 실레이션 전에 나타나는 이런 델타 웨이브의 정도는 이 모터 태스크의 퍼포먼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I 웨이브와 슬로우 실레이션의 서로 인터랙션이 이 메모리 콘솔리데이션에 있어서 또는 모터 퍼포먼스 또는 모터 리커버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메커니즘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이런 메커니즘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을 때 저희 랩에서는 항상 갖게 되는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희가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브레인의 스테이트를 변화시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즉 뉴로 모듈레이션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된 연구는 2010년도에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 내용입니다. 이 연구에서 보인 내용은 이 마우스 브레인의 스트로크를 유도하게 되면 이 가바르직 토닉 이니비션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시냅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런 가바 덴서티보다 이 포스트 시냅틱 에어리어, 이 시냅틱 에어리어 바깥쪽에서 나타나게 되는 엑스트라 시냅틱 에어리어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 가바르직 토닉 이니비션이 매우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연구진들은 이 L655708이라는 드러그, 즉 가바르직 토닉 이니비션을 억제시키는 이런 이 드러그를 사용을 하여서 토닉 이니비션을 억제시켜 보았더니, 즉 이 모터 퍼포먼스가 증가되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스트로크 발병한 이후에 셀린을 주입하였을 때와 스트로크 발병 이후에 이 약물을 주입하였을 때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 태스크에서 풋폴트, 즉 모터 퍼포먼스가 안 좋은 정도를 보게 되면 이 약물을 주입하였을 때 더 실수가 적다는 것을 이 태스크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약물을 주입하면서 토닉 이니비션을 줄이는 효과가 이 모터 태스크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고 또 모터 리커버리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깨어있는 동안에 이 약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지, 실제 슬립 동안에 이 약물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고자 저희가 직접 이 약물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는 엔도셀린 1 이 스트로크 모델을 사용을 하여서 이 베이스라인 동안에 나타나는 브레인의 프로세싱, 그리고 스트로크가 발병된 이후에 이런 드러그를 주입했을 때와 어떤 셀린을 주입했을 때 나타나는 브레인의 프로세싱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이 스트로크가 발병된 이후에 이 쉔 컨디션을 놓고 보게 되면, 즉 그냥 자연적인 얼리 스트로크 상태를 보게 되면 이 그동안 나타나는 민 값을
이 베이스라인, 즉 스트로크가 발생되기 전에 이 SO 네스팅 값과 비교해 보게 되면 이 쉔 컨디션에서 이 베이스라인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러그를 주입하고 나면 이 SO 네스팅, 즉 스핀들이 얼마나 슬로우 오시레이션에 가깝게 나타나는지의 정도가 증가되면서 베이스라인에 더 가깝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이 스핀들이 얼마나 델타 웨이브에 가깝게 나타나는지의 정도, 델타 I 네스팅을 보게 되면 이 베이스라인보다 쉔 컨디션에서, 즉 스트로크가 발생한 컨디션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반면 드러그를 주입하게 되면 이 높게 나타나던 이 델타 I 네스팅이 감소하게 되면서 베이스라인에 더 가깝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이 스트로크가 발병된 이후에, 즉 쉔 컨디션에서 이 스핀들이 델타 웨이브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 즉 패솔로지컬한 스테이트를 이런 드러그를 인젝션 시킴으로 인해서 조금 더 피지올로지컬한 스테이트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슬립의 아키텍처 자체를 이런 드러그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실제로 이걸 통해서 이 휴먼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실험된 연구 결과는 없지만, 실제로 이 모터 리커버리에 적용을 한다고 봤을 때 어떤 스트로크가 발병된 이후에 이런 리해빌리테이션, 즉 재활을 이렇게 촉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세라피우틱 어프로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저희가 이 연구에서 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저희가 이런 파르마콜로지컬한 뉴로모듈레이션을 이용을 하였지만, 또한 다른 이런 어프로치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논문들을 보게 되면 이런 어디터리 스팀, 휴먼에서 어디터리 스팀을 수면 동안에 주게 되면 이런 스핀들이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더 가깝게 나타나는 현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런 방법 또한 한 가지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휴먼에서는 이용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 G 모델에서 이 일렉트리컬 스팀을 콜텍스에 주어서 또한 마찬가지로 스핀들이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더 가깝게 나타나는 현상을 유도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휴먼에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TDCS, 즉 트랜스크레니얼 디렉트 커런트 스티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브레인에 일렉트로드를 꼽아서 스티뮬레이션을 하진 않지만 어떤 특정한 브레인 영역에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을 줘서 이런 스핀들이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더 가깝게 나타나는 현상을 유도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옵토제네틱스, 제가 2019년도 셀 논문에서 이렇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옵토제네틱스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실제 휴먼에서는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셀 리포트에서 올해 셀 리포트에서 발표한 연구 내용을 이렇게 서머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메커니즘 모델 측면에서는 먼저 헬스한 브레인에서 보게 되면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이에서 델타 웨이브라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전 슬로우 오실레이션에서 멀게 나타나는 아이솔레이트 델타 웨이브라는 게 있고, 이 아이솔레이티드 델타 웨이브가 다음 슬로우 오실레이션 전에 얼마나 나타나는지의 정도가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스핀들의 커플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스트로크가 발병되게 되면 이런 아이솔레이티드 델타 웨이브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이 스핀들의 커플링, 즉 메모리 컨솔리데이션 프로세싱이 악화가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고, 자연적인 리커버리가 나타나게 되더라도 이런 아이솔레이티드 델타 웨이브의 비중이 감소하게 되면서 다시 스핀들과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스핀들이 커플링이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메모리 컨솔리데이션 현상이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내추럴한 리커버리 또는 이 리해빌리테이션을 통한 리커버리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어떤 L65578이라는 드러그, 즉 이 토닉 이니비션을 억제시키는 이런 드러그를 이용을 하게 돼도 이런 얼리 스테이트의 이 슬립 아키텍처를 레이트 스테이트의 슬립 아키텍처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린 내용은 제가 2019년도에 셀에 발표한 연구 내용의 기본적인 이 메모리 컨솔리데이션 메커니즘을 이 스트로크에 어떻게 적용을 하였고, 스트로크가 발병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패솔로지컬한 스테이트를 피지올로지컬한 스테이트로 변화시킴으로써 조금 더 세라피우틱한 어프로치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런 연구 내용은 저는 이 로던트 모델에서 연구를 하였지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런 치료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휴먼 브레인에 적용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실제로 저는 이런 제가 로던트 모델에서 찾은 연구 내용을 이렇게 휴먼에 적용하는 연구도 지금 현재 코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정천기 교수님께서 이렇게 제공해 주신 이 휴먼 슬립 데이터 덕분에 실제로 제가 로던트 모델에서 찾은 슬로우 실레이션과 델타 웨이브가 실제로 휴먼 슬립에서도 발견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 슬로우 실레이션과 델타 웨이브의 특징들이 휴먼 브레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로던트 모델에서 찾은 연구 내용이지만 그 연구 내용이 충분히 휴먼 스터디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즉 휴먼의 사람들의 치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 한양대학교 김성신 교수님께서는 이런 트랜스크레니얼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 이런 TMS라는 것을 이용하여 이 디클레러티브 메모리 포메이션을 강화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신 적이 있는데 실제 이런 방법을 이 모터 태스크와 함께 이용을 하면 또는 이런 스트로크가 발병된 이후에 이런 TMS라는 자극을 이용하여 슬립 동안의 메모리 컨솔리데이션 프로세싱을 강화하게 되면 조금 더 스트로크 이후에 모터 리커버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로던트에서 발견한 현상들을 이렇게 휴먼에 이렇게 적용시키는 가능성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발표 내용이고요. 저는 이 2017년도에 이 카로네시 강구를 랩에 조인을 하여서 이 4년 반 동안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이 카로네시 강구의 적극적인 지원 때문에 생각보다 좋은 연구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속에 저희 랩 멤버들인데요. 이 저희 랩 멤버들과 카로네시 강구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서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